신부가 사라진 그 순간 신랑이었던 이지혁은 살아남기 위해 한 번 죽음을 떠올렸고 죽지 못해 더 깊게 살아보기로 이를 악물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나날들이 모두의 예상을 넘어서는 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변한다며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늘 말해왔던 이지혁이 하늘건설 외동딸 정보아와 상견례 자리에 앉았다는 소문만으로도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는데 정작 진짜 파국은 결혼식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신랑은 입장했지만 신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 이지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울리더니 화면에 단 한 줄이 떠 있었어요. 저 그 사람에게 가야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았거든요. 미안해요. 한 줄이었는데요. 그 한 줄이 이지혁의 선택들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렸고 하객들 사이에 번져가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싸늘한 침묵으로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부모 앞에 사랑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결혼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상철은 사람 마음을 거래판에 올려놓았다는 거냐 네가 감히 가족을 욕보였다고? 라며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지혁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한테 아버지처럼 살라고 하지 마세요. 전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이해를 구한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은 상철의 가슴을 깊게 긁고 지나가더라고요. 김다정은 그래도 내가 행복해야지라고 했지만 그 밤엔 어느 말도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이 쾅 닫히며 이지혁은 집을 박차고 나갔고 현관 불은 꺼지지 않은 채 새벽까지 타올랐습니다. 상철은 소파에 앉아 술잔을 비우며 내가 키운 게 괴물이었나? 아니면 세상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가라고 속으로 읊조렸고 김다정은 말 대신 국거리 메모를 한 줄 더 보태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6화가 끝났고 7화에서 본격적인 추락과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부터 이지혁은 인력소 앞줄에 섰는데요. 어제까지 직함이 붙은 이름표를 달고 회의실을 드나들던 사람이 새벽 공기 속에서 번호표를 쥐고 서 있으니 살이 애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불러주면 현장으로 가서 몸을 부쉈고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퍼다 나르며 손바닥이 터지고 무릎이 퉁퉁 부었는데요. 저녁 무렵 받는 봉투는 방세와 카드 연체와 값싼 소주로 금방 비었고 남는 건 피곤과 모욕뿐이었어요. 거울을 보다가도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는데요.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욕심이 그렇게 큰 죄였나 싶은 생각이 올라와 목을 조르더라고요. 밤이면 강변난간으로 발길이 옮겨졌고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리면 처음엔 정신이 들다가 곧 멍해졌습니다. 차라리 지금 끝내버릴까라는 문장이 혀끝에까지 올라왔지만 그 다음 발이 나가지 않았고요. 결국 무릎이 먼저 꺾여 주저앉아 한참을 울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죽을 용기도 살 용기도 없는 사이에서 매일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한편 지은호는 결혼식장의 파국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쌤통이다 나한테 그렇게 매정했는데 라고 이를 악물었는데요.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있으니 이상하게도 무너진 이지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심장이 툭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럼에도 지은호는 다음 날도 카페 문을 열었고 에스프레소를 뽑고 우유를 데우고 손님들과 눈을 맞추면서 일상을 견뎠어요. 닫는 시간 무렵이면 어김없이 박성재가 나타나 의자를 올려주고 바닥을 쓸어주었는데요. 성재는 누구보다 이지혁을 오래 알아온 친구였고 동시에 지은호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였는지 말끝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호 후배 이젠 네가 웃을 차례야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카페의 공기에 잠시 머물렀고 지은호는 눈을 피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본부장님과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해요.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요. 그 한마디에 성재의 눈빛이 단단해졌고 그거면 돼 난 기다릴 수 있어. 근데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라고 답했는데요. 그 말이 그냥 위로가 아니라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옆에서 오수정이 둘이 진짜 잘 어울려. 이제는 내 행복 좀 찾아라고 장난스럽게 밀어주자. 지은호는 귀까지 빨개져 손사래를 치면서도 오랜만에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작고 은은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문제는 우연히 늘 잔인하다는 점이었어요. 이를 보러 잠시 서울로 올라온 어느 날 이지혁이 익숙한 골목을 돌다가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본부장님 그럼 커피는 제가요 라며 웃는 지은호, 은호 후배. 오늘은 내가 설거지까지 밀어줄게 라고 답하는 박성재. 그 웃음 하나가 칼날처럼 이지혁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는 이렇게 초라해졌는데 너희는 웃고 있구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니 뒷모습이 더 낯설어 보였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모서리를 돌아 나오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렸고 그 밤에도 다시 강변난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끝낼까? 아니면 버틸까라는 질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고 끝낼 용기는 없고 버틸 이유도 없는 건가라는 자조가 뒤따랐는데요.
그때 이상하게도 아버지에게 던졌던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라고 냉정하게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한 문장이 칼처럼 날아와 자기 가슴에 꽂혀 있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으면 아버지처럼 버티는 법이라도 배워야지라며 이를 악물었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튿날 아침이면 또다시 인력소 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 초라함이 더 깊숙이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상철은 낮에는 신문을 펼쳐 드는 척하다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멍하니 창밖만 보곤 했고요. 밤이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몇 번이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현관 불을 켠 채 소파에 앉아 있으면 기척 하나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는데요. 들어오기만 해라 밥부터 먹이고 그 다음에 뭐든 얘기하자라는 말을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답니다. 상철이 화를 냈던 건 체면과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 그러니까 평생의 인내와 성실로 버텨온 길이 부정당했다는 상처 때문이었는데요. 동시에 그 무게를 짊어지고 버텨야 했던 아들의 고단함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는 뒤늦은 미안함도 컸습니다. 김다정은 그런 남편 옆에서 말없이 국거리를 늘려가며 마음을 건넸고 부엌에서 냄비를 정리하며 오늘도 불 켜둬요 라고 짧게 말하곤 했습니다. 말보다 오래가는 문장들이 집 안을 떠다녔다고 할까요? 지은호와 박성재 사이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성재가 은호 후배, 내일은 같이 새 메뉴 테스트해볼래라고 물으면 지은호는 좋아요, 본부장님 같이 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꾸했고 텀블러를 건네줄 때 손끝이 스치면 둘 다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예전처럼 서둘러 피하지는 않았어요. 은호 후배, 내가 힘들 때는 일단 숨을 길게 쉬어 그 다음에 커피 향을 맡아. 그게 제일 먼저야 라는 성재의 말에 지은호는 본부장님 덕분에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고요. 말끝이 길어지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걸 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밤들이 겹겹이 쌓이자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들키지 않게 자랐고 그 온기를 누군가는 오해라고 부를지 몰라도 당사자들에게는 분명 숨통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우연은 또다시 삼각형의 가장 예민한 변을 건드렸습니다. 카페가 한산해질 무렵 문이 덜컥 열리더니 낡은 재킷을 걸친 이지혁이 들어선 거예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어딘가 결심이 박힌 듯 보였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 시간 좀 줄래? 공기가 서걱하고 베어지는 소리가 났고 박성재의 어깨가 단단히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도망이 아니라 정리야. 지금은 피하지 말자라고 속삭인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만이에요.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선을 긋는 듯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용기였고 성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듯 은호 후배 난 여기 있을게라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잠깐 엉켜 있었는데 그 잠깐이 아주 길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날 밤 이지혁은 다시 허름한 방으로 돌아와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을 쓰다듬으며 쓸모라는 단어를 떠올리려 했지만 입안에서 모래처럼 부서지고 말았어요. 내일 일감이 있을지조차 모르겠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딱 한 줄만큼은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외쳤던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면 부끄럽고 억울하고 또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처럼 버티는 법은 배우자라고 다짐하는 자신도 있더라고요. 모순이라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았지만 그 모순마저 붙들지 못하면 지금의 자신은 허공이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그는 마치 벌을 받듯 불을 끄고 벽을 등졌습니다. 같은 시간 이상철은 현관 불을 켠 채 소파에 앉아 깜빡 잠들었고 김다정은 부엌에서 내일 끓일 국거리 재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지은호는 침대 곁에 놓인 휴대폰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다가 본부장님 내일은 신메뉴 같이 해봐요 라고 메시지를 적었다가 전송 직전에 삭제했습니다. 내일은 말로 건네기로 했거든요. 박성재는 카페 앞 네온 사인이 꺼지는 걸 멀찍이서 서서 보고 천천히를 끝까지 지켜내자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의 밤은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속도 차가 곧 불씨가 될 게 분명했어요. 무엇보다 이 우정과 사랑의 경계는 과거라는 시간과 현재라는 상처가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뜨겁게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을 누구도 쉽게 재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회차의 매듭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청자에게 남은 질문은 단순하지만 잔인합니다. 무너진 남자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도중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까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는 외침은 이지혁을 구원으로 이끌까요? 아니면 더 깊은 파국으로 떠밀까요? 은호 후배와 본부장님의 조심스러운 웃음은 비바람을 견딜 만큼 단단해질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까요? 이상철의 무게는 부자를 갈라놓는 칼날일까요?
아니면 다시 이어줄 끈일까요? 답은 아직 멀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잃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겠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완전히 옳지도 완전히 틀리지도 않을 거라는 점이요. 그래서 다음 밤이 더 궁금해지고 다음 장면이 더 절실해지는데요. 신부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한 줄의 문자와 아버지에게 던졌던 한 줄의 외침. 그 두 문장이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놓을 것이고 그 틈에서 사랑은 천천히 모양을 바꾸며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강변난간에서 손을 난간에서 떼어내던 그 순간처럼 누군가의 삶은 한 번 더 살아보기로 결심할 텐데요. 그 작은 결심이 파국을 끝낼 불씨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막장의 성냥 개비가 될지는 바로 다음 회의 선택들이 말해줄 겁니다.